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끼치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 숨겨진 비밀과 소름 돋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오늘 밤 어둠의 숨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북의 깊은 밤을 떠도는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불을 끄고 이어폰을 끼고 이 어둠 속으로 함께 빠져보세요. 내가 가수 라스베이거스 교토로 항복하에서 노숙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2017년 1월 4일 라스베이거스의 교토로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노숙자 데니얼 알게이프는 줄기로 인해 머리가 크게 손상된 시체 상태로 발견되었다. 아무래도 미국, 그것도 라스베이거스에선 비슷한 류의 범죄가 너무도 많았기에 경찰은 여지껏 자행되었던 평범한 홈리스 살인사건이라 생각하던 차, 한 달 뒤인 2017년 2월 3일 똑같은 장소에서 노숙자 데이비드 덕이 마찬가지로 중기로 인해 머리가 손상된 시체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제야 경찰은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손해, 연쇄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조사하고 한 가지 꾀를 내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범인의 동일한 행동 패턴을 참고하여 시체가 발견되었던 교차로에 호두 산이와 호르몬 부추로 위장한 마네킹을 눕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놓았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CCTV에 놀라운 장면이 단기된다. 금방이라도 편의점에서 장을 보러 나온 듯한 비닐봉투를 든 젊은 남성 위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주위를 살피는 듯 하더니 갑자기 비닐봉투에서 망치를 꺼내 마네킹의 머리를 망치로 가족하기 시작한 곳이었다.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염두했던 경찰은 현장에서 잠복치내었고 곧장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게 된다. 하지만 용의자인 셰인 신들러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 선험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공격한 건데요? 혼자 보러 가다가 마네킹을 달려는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미 마네킹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나 는? 왜 망치질을 했냐고? 그리고 망치질을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잠만으로 거둬 찼던 것 같은데요? 배신원은 검찰에서 제시한 CCTV를 보고 시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네킹이긴 하지만 시인이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공격했으므로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실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그는 미실 혐의까지 모두 부인했다. 각선 살인사건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건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두 건의 살인에 관해선 무죄가 나왔고 이 사건은 미제가 되었다. 하지만 살인미수는 적용되어 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히 마네킹을 망치로 쳤다고 살인미수가 나온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영미법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고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된다. 셰인 신들러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잡힌 후로 더 이상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때는 1918년 5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시신은 집에 혼자 있던 이탈리아계 여성 도끼로 살해당한 이 여성을 시작으로 총 6명이 사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끼로 처참히 살해된 시체는 대부분이 이탈리아 출신이어서 범인의 증거 부족 원인이 납치아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범행은 강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범인은 항상 살해 도구를 시체의 옆에 남겨두었다고 한다. 일반에선 도끼살인마는 여성만을 쫓는 세디스트 성향을 지녔으며 여성을 살해하는 곳에 방해가 될 경우에 한해서 남성을 살해했다고 추측하였고 또 다른 가설에선 그가 듣는 재즈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그런 황당한 추측은 그가 지역신문에 익명으로 제보한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3월 19일 새벽 12시 15분에 살인을 하겠다. 다만 찔찔맞게 연지 들고 있는 곳이 있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날 밤 디롤리온스 시내의 모든 찌집바는 만석이었고 수백 개의 나무릇을 올린 찌집 파티는 밤새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그날 밤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때는 1920년 12월 유력한 용의자였던 조세토 몬투리가 LA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 총을 쏜 사람은 해당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의 아내라고 했다. 하지만 워낙 오래 전의 일이었고 그 당시의 잔고는 너무도 불분명해서 후일 관련자료에 관한 증거와 전거를 찾던 범죄소설 작가 마이클 뉴턴은 즐겁다고 알려진 조세프 몬프리에서는 너무도 흔한 섬이었으며 아마도 그에 관한 정보는 도시 전설일 것이다. 살인마의 신원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해당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았으며 후일 밝혀진 재밌는 사실 하나는 희생자를 죽인 도끼는 범인의 것이 아닌 그들의 집에 있던 물건이었다는 사실이다. (1970년 1월 3일) 볼티모어의 어느 외진 스릴리잔에서 여자의 시신 한두가 발견됐다. 1969년 11월 20일에 실종된 채서린 앤 셀스닉 스녀였다. 그녀가 실종된 그날 셀스닉 스녀는 평소와 같이 학교 근무를 마치고 15시경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쇼핑몰에 갔다. 동생에게 줄 약돈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평소라면 금방 돌아왔을 그녀는 11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그의 함께 사는 동료 모셀 스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평소 그녀의 수도자가운 생활 습관을 알던 동료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셀스닉 스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볼티모어를 샅샅이 뒤졌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바로 이튿날 새벽 셀스닉 스녀의 처가 숙소인 체리자운스 사롱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차는 정상적으로 주차되지 않았고 성한 덩그러니 있을 뿐 스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1970년 1월 3일 볼티모어의 외진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처를 수색하던 사냥꾼들에 의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조금 결과 그녀의 두개골은 둔기로 인해 함몰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신이 드러났다. 하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수녀를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하지만 이 사건엔 몇 가지 소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선 수녀의 차량. 그녀의 차는 그 전날 이미 대대전의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이튿날 숙소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더군다나 숙소에 멀쩡히 붙어있는 주차장을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주차된 채로 이에 경찰은 수녀가 아니라 범인 또는 제3의 조력자가 주차한 것으로 추론했다. 또 하나의 엘레는 수녀의 시신을 목격했다는 의문의 목격자 유학생 A의 존재였다. 볼티모어의 한 언론사 기사에 의하면 여학생 A는 수녀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문제였다. 한참 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사냥꾼에게 발견되기 전의 시점에 여학생은 유의 목격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인물을 수녀미로 끄집어낸다. 수녀가 근무하던 학교의 교목신방 조센 네스파을. 여학생 A는 조센이 셀스닉 수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며 자신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셀스닉 수녀의 시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셉은 그와 함께 용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녀의 죽음을 파헤치던 모든 이들은 그를 범인으로 생각했다.
조셉은 이미 학교의 여학생 여럿을 지속적으로 급간했던 인물이었다. 심지어 다른 남학생을 데려와서 자신이 보고는 앞에서도 섹스에 입으려는 그 사실을 알았고 피해 여학생 몇 명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방하여 증언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사건 전날 조셉과 그와 친한 친구였던 메그누스 신부가 세스닉 그녀의 숙소 트레이지하우스를 예고도 없이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실종되었다. 그럼 조셉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되는지 아니냐는 생각이 들댔지만 여기서 문제는 조셉이 볼티모어 경찰서의 담당 신부이자 메리랜드 주 전체를 담당하는 신부로서 볼티모어는 물론 메리랜드 주에서 그의 영향력이 굉장했었다는 것. 더군다나 당시 볼티모어 경찰서장은 조셉의 남동생 토미 네스콜이었다. 때문에 훗날 조셉이 자신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준비 중이던 세스닉 그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영향력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꽤나 많은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조셉이 경찰을 데려와서 자신들을 불안했다는 증언을 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몇 차례의 레스콘과 방송을 탄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당연히 조셉 레스콘이다. 하지만 그는 90년대까지 수사를 받으면서도 끝끝내 범죄 사실을 부정했고 이내 병으로 쓰러져 2001년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범행을 부정했고 제가 중3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연말 가요대전을 가보고 새해 첫 봄은 좋은 꿈을 꿨으면 하고 잤는데 환각증을 기억나지 않는 악몽을 보고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박동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온몸을 흘러서 누가 침물을 선동이 떠서 등에 들이부은 것처럼 젖어 있었고 그 서늘하고 축축한 더러운 기분에 전 일어난 상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악몽이라니 실력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목이라도 축이려고 냉장고가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헌데 처음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상담 주민들도 가족들을 껴안고서 기도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뭐 가족끼리 껴안고 기도해보는 건 이상하지 않겠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은 기도에선 더 이상 아무런 정성도 나오지 않는데 그걸 음성고까지 해놓고 다들 멀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여러 개 껴놓아서 거실은 바깥날씨처럼 치웠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걸 본 저는 날씨와는 별개로 몸 안에서부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너는 뭐야? 다들 정신 나갔어? 라고 살짝 화를 섞어서 대지르니 고개를 돌린 동생을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뒤터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걸 보신 부모님은 그대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무표정하게 창문을 다 닫으시고 이어서 TV도 끄고 집으로 오는 동생을 달래며 이만 자자는 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새해부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요. 그 뒤로는 잠도 오지 않아서 그날은 제 방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들려 어젯밤엔 대체 왜 그랬냐고 부모님께 여쭤보니 부모님은 저도록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그 무표정한 표정과 제가 이상하다는 듯 보며 짓는 표정에 큰 차이를 보고 저는 귀신에 홀렸던 꿈과 하는 생각이 들며 아주 찝찝한 기분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얘기해봤지만 웃기진 않으며 되려집을 의심하는 데다 마침 제가 12월에 여자친구에게 치이기도 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환각을 잡나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나서 또 흉방층에 악몽을 꾸는 바람을 전해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내용까지 기억나는 등 모르는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는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어나 보니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친다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안 지원을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귀신에게 습격당했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거실로 도망쳐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저녁 때 먹은 불고기 때문인지 집에선 삼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해에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바람에 또 잠 못 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2월 초순이 되자 이상하게 몸이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건선인가 생각했는데 저렇게 등과 머리가 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일어날 때까지 뻑뻑 긁게 되는 겁니다. 이 증세는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서 피부과에서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고 그날 목욕탕에 약을 바르려고 하는데 마침 동생이 와서 자기가 개맞은다며 등을 대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등을 있는 힘껏 푹 치는 겁니다. 전 동무육 질풍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얘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항상 제가 화를 낼 때면 동생은 시도억제 프로데를 때문에 동생의 눈에 점차 동물애를 치는 걸 보고 봐 저것 봐 또 얼젠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성보는 저렇게 동생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동생의 얼굴을 줘 점차 세제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읽고 동생은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전 순간 너무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욕실을 나가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저를 보며 무표정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정신이 완전 나갈 정도였죠. 부모님을 저제일 통해 살짝살짝 입게 움직였는데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주변 긍정이 새빨갛게 변하더니 점차 색이 바래며 흑백처럼 되었고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배경색이 다 바뀌었습니다. 흐려지는 기억을 뒤집으며 분명 어디서 본 곳인들 생각해보니 몇 년 전 명절에 갔었던 친척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혼자는 아니었고 바로 옆에 숙부가 계셨는데 숙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요? 일단 제 목소리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몇 주는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같은 심하게 갈라지는 목소리.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죠. 그리고 점차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다 꿈인가 생각했는데 대체 왜 숙부님 댁에 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잘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 데다 저는 여기저기 붕대를 감은 놈이고 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부어진의 점차 머리가 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기억한다면 내력 두개 낫지 않나 라고 하셨는데 그의 숙부가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알려줘야죠. 아직 본인도 안 잡혔고 일주일 있다가 경찰관도 또 올 건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된 건 그 뒤로 몇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새해가 밝았던 1월 1일 우리 가족은 어느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 모두 불에 탔다고 합니다. 마침 저는 우연히 편의점에 나간 덕에 죽지 않고 살았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하는 바람에 후두부를 얻어맞았고 온몸을 분망이 같은 걸로 엄청나게 맞아서 지역과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송된 병원에서 생사를 해내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숙부집으로 임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린 건 3개월 동안의 기억은 당연히 없고 정신도 잃은 채로 재활치료를 받았고 지금 다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텅텅 뒀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숨고건에 잃었는데도 그걸 성재월이나 지나서 깨닫게 되다니. 얼음이 터져나오는 제 얼굴을 할아버지 해노니 그리고 숙토가 보고 있었습니다. 숙토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고 할아버지 해노니는 제가 우는 바람에 같이 우셨습니다. 제 우는 눈엔 마치 비라처럼 분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관절을 굽힐 때마다 온몸에 전이쪽에 다툼이 전해졌습니다. 왜 한겨울에 한밤중에 천문들이 다 열려 있었는지, 가족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묻어 있었는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얻어맞는 악몽이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새빨갛게 변한 제 손,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씩 수수께끼가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등에 감긴 붕대를 풀었을 때 이미 다 터졌다가 살이 돋아나며 흉진 제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어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숨결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에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의 숨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